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파월이 힘을 써도 국채금리는 오른다. 증시 꼭지의 징조인가? 그래도 살만한 주식이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3월 18일 새벽 3시에 연준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때 우리의 파월 형님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당분간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는데요. 연준회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테니까 저는 아주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준 위원은 총 18명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점도표에 각각 점을 찍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작년 12월 연준회의 때 다들 찍었던 점의 위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2년도 금리 인상 1표, 23년도 금리 인상 5표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이러한 점들이 좀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수준도 위로 좀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특히 2022년 금리 전망을 보면 작년 12월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에 1표가 나왔는데 이번 연준회의 같은 경우 한 차례 금리 인상은 3명, 두 차례 금리 인상이 1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연준에서는 조금씩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21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파월 연준 의장은 늘 이야기했듯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 라이즈라고 했습니다. 다들 백신과 경기 부양책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 있는데 나는 전망이 아니라 현재 수치를 보고 통화정책 흐름을 판단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팬데믹 이전을 회복하고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러한 심리가 담긴 기대 인플레이션 말고 실제로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나 실업률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지 이것을 체크하겠다는 것입니다. 파월 형님이 늘 이야기를 했지만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SLR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약간 이건 애매합니다. 연준회의 결과를 보면 밋밋했습니다. 오히려 별거 없다. 기대치에 조금 만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때 늘 성장과 금리 두 가지를 모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은 일시적인 거야. 우리 신경 안 쓸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오르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GDP 성장률, 실업률, PCE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빨간색 박스 친 2021년도 이것만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회색 막대가 12월 연준회의 때 성장 전망치이고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번에 시장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약간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이번 연준회의 때 나온 2021년 전망치입니다. GDP 성장률을 예로 들어보면 작년 12월 달에는 2021년도에 GDP가 4.2% 증가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고 최근 시장 전망치는 5.8%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회의 때는 이것보다 더 큰 6.5%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즉 그만큼 시장 전망치보다 미국 경제가 더 크게 상승한다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실업률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PC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역시 시장 예상치인 1.9%보다 더 높은 2.4%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생각보다 성장을 더 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는 미국의 성장이 무너진 시기였죠. 그래서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금리를 바닥으로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성장이 낮아진 것보다 금리를 더 세게 낮춤으로써 경제를 살렸다, 주가를 끄집어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금리와 성장이 모두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는지 사람들은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준회의에서 파월 형님이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금리 오르는 거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추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더라도 금리는 알아서 조절이 될 수가 있어. 아참, 그런데 말이야. 성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온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상승 이상의 성장률 상승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을 예로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 이자로 2%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1년에 5%라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대출 금리가 올라서 지금 3%, 4%, 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약간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부동산으로 5% 수익을 내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약간 머뭇거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준회의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이 나왔다면 무조건 주가는 올라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성장이 얼만큼 나와야 금리 상승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공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리면 지금의 성장이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금리 시대에 강세를 보였었던 성장주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회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달러와 국채금리 입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쪽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이고 아래쪽에서 파란색은 10년물 국채금리, 보라색은 비교적 단기금리인 2년물 국채금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두 30분봉 차트입니다. 3월 18일 오전 3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당시 사람들은 파월 연준의장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환호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파월 형님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자 비교적 연준이 컨트롤하기 쉬운 2년물 금리가 크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화제거리인 10년물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파월 형님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자 재차 상승하면서 1.7%를 돌파했던 것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신고가를 경신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 인덱스 역시 다시 급등해버렸습니다. 연준회의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라? 그리고 연준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비교적 단기 채권인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연준회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파월 형님의 약간 실망한 것입니다. SLR 규제 완화를 연장해 준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SLR 규제 완화를 연장해 주겠다는 그 한마디, 그거 며칠 이내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월 18일 저녁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치인 70만 건을 상회하는 77만 건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파월 형님이 돈을 더 뿌려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달 동안 파월 형님은 추가적인 돈 풀기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경제 지표가 더 이상 시장에 호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직후 안전자산인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연준의 컨트롤 하에 있는 2년물 금리는 더더욱 상승해버렸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살짝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떨어져도 1.7%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는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LR 규제 완화 조치 연장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연장해 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 폭락을 만들면서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외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연장해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그분의 발언을 기다려야 되겠지만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 성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주식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을 고르는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최소한 1조 원 이상인 종목을 뽑았고요. 또한 일봉 차트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뽑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지하실로 처박히고 있는 상태라면 상단 매물대가 두터워서 좀처럼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10% 이상인 종목을 뽑았습니다. 즉, 총 6개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목을 뽑았고 여기에 바이오주나 금융주는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는 팬데믹 때 워낙 많은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해지용 자산, 배당주 이런 용도로 많이 들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융주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뺐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7개 섹터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저의 추천 종목이 아니라 키움증권에서 나온 영웅문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종목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먼저 유통 섹터입니다. 유통 섹터에는 LG상사, 이마트, 롯데지주 3가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LG상사는 최근 계열 분리를 통해서 LX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사 업종이 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통 섹터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 최근에 쓱닷컴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향후 성장 동력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지주는 롯데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를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유통에 넣어봤습니다. 롯데지주의 대표 계열사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쇼핑, 화학주의 대표 회사인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에 오픈한 현대백화점이 대박이 나면서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동탄에 롯데백화점이 새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롯데쇼핑, 롯데지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하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IT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주사 LG가 있습니다. LG는 종합 전자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IT 섹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있네요.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데 최근에 2차전지 전고체 물질 관련주로 엮이면서 쌍끌이 호재를 받아가면서 회사가 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LG디스플레이는 워낙 유명한 OLED 관련주이죠. 또한 한미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수주를 많이 따내면서 파운드리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실리콘웍스는 LG상사와 마찬가지로 LG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되면서 LX그룹으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OLED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여러 완성차에 이미 공급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또한 PI 첨단 소재는 많이 생소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 회사는 SKC 코오롱 PI에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PI 필름 세계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PI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등 여러 군데에 많이 쓰이는 투명 필름입니다. 물론 불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많이 아시는 반도체 장비 회사 원익 IPS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익 IPS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섹터인데 자동차 섹터에는 자동차 부품주 SL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대표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선박 섹터에는 예전에 현대상선이라 불리던 HMM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종목의 최근 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기존의 보유자만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전지 섹터가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무언가 이름이 비슷한 게 같은 회사 같지 않나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5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섬유우복 섹터로는 영원무역이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의류 OEM 회사로서 많은 의류 회사들이 작년에 힘들었지만 이 회사는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섹터에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국민 주식이죠. 올해에도 여러 계열사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16개 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코로나 때에도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2021년도에도 잘한다는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해당 회사의 레포트를 한 번쯤은 찾아보고 앞으로 해당 업종의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해당 회사가 어떻게 실적이 흘러갈지 이런 것을 꼭 체크하시고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